허튼 소리는 잘 안 하시잖아요. 짧게 대답하시죠. 정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린 거죠. 꼼짝도 못해요, 제가. 정말 합심을 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대통토크는 민주통합당의 이해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편안한 이야기, 또 정치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 가장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솔직 담백한 토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그리고 또 빠져서는 안 될 분이죠. OBS의 김민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치부 김민주입니다. 요새 대선 주자들 때문에 여야 할 거 없이 정말 바쁩니다. 그래도 또 민주당에서 몇 안 되는 선거의 달인이라고 꼽히시는 대표님을 또 오늘 맞이하게 돼가지고 궁금한 게 무척 많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날카로운 대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요. 이해찬 대표께 아주 갑작스러운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OX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OX판을 한번 들어주시고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정치인 말고 다른 직업을 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그러면? 원래 제가 교수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박정희 유신체제 때문에 교수가 못 됐어요. 다시 태어나면 학자를 좀 학자, 교수가 되고 싶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도 잘생겼지만 어릴 때는 더 잘생겼었다. 이건 뭐 그냥 더 이상 질문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아주 질문이 굉장히 날카롭네요. 나는 나쁜 남자다. 가로 열고요. 부인에게. 아니군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존경합니다. 굉장히 편안히 이렇게 집에서는 그 여사님과 같이 계시는 편인가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든 나는 꼴찌를 해본 적이 있다. 어디서 꼴찌를 하셨습니까? 제가 음치거든요. 음악 시간에 맨날 꼴찌입니다. 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 시험을 보는데 차라리 시험을 안 볼 테니까 빵점을 달라고 했다가 혼났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명박 정권 잘 살펴보면 잘한 일도 있다. 있죠. 있다. 예. 거짓말을 아주 잘하죠. 주저없이 드시길래 정말 잘한 게 있나 보다라고 했는데 거짓말은 참 잘해요.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선에 다시 한번 도전할 생각이 있다. 없으시고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주 주저없이 대답을 OX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민주통합당이니까 문재인 후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정치 출마를 하라라고 권유했던 사람이 바로 이해찬 대표님이라고 들었거든요. 두 분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권유를 하셨는지. 인연은 오래됐습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 할 때부터 시작해서 한 30년 가까이 오랜 인연이었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 때 저는 총리를 하고 그 문재인 그 후보는 비서실장을 하고 그러면서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참여정부의 공과 과가 있거든요. 공은 공대로 계승을 하고 과를 이제 맞으면 새롭게 더 발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일을 책임질 사람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후보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군요.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장점과 그리고 인간적인 장점을 나누어서 본다면 하나씩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재인 후보하고 같이 일을 해보면은 참 그 입이 무겁고 마음이 선한 사람이거든요. 공인이 되려면은 정말로 진중하고 이 공동선을 추구하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의 소금만 있어도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 마음 속에는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다 있거든요. 선한 마음이 3%만 많아도 그 사람은 아주 좋은 그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거든요. 문재인 후보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선한 그 마음이 아주 진실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도 충분히 어떤 그런 그 한 나라의 살림을 이끌어갈 자격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문재인 후보가 이제 경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다른
후보들도 경선 결과를 이제 겸허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참 보기 좋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제 경선 과정에서는 뭐 어디나 그렇지만 잡음이 좀 있었는데 당내 경선 방식에서 제기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제 모바일 투표 방식에 대한 비판이 좀 있었는데 네. 우리가 이제 검증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고 이게 이제 그 공식적으로 선거법을 고쳐서 했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네. 그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모바일 선거법은 이 법을 만들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실명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주 극히 부분적인 문제점이고 21세기 소통 방식으로서 이미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됐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모바일 폰을 5천만 대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을 사용하지 안 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라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거든요. 예. 이건 보다 전진적으로 발전을 시켜야죠. 다른 후보분들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또 이제 모바일을 사용하지 않는 좀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거기 때문에 대표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모바일만 가지고 하면 그런데 방식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네. 그 현장 투표 방식도 다 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별로 없습니다. 예. 대뜸 질문이 있습니다. 문 후보가 당선되시고 나서 문재인 후보 당선되시고 나서 용광로 선대위를 꾸리겠다고 하시고 지금 많은 변화들이 사실 있거든요. 좋은 모습이고 그래도 여전히 이제 당내 문제가 있고 지도부가 쇄신해야 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 여전히 제기가 됩니다. 혹시 지도부 쇄신과 관련된 계획이 있으십니까? 뭐 여러 가지 주장은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건 큰 선거기 때문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거를 이제 그 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 선거거든요. 지금은 그 진짜로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어서 모든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지 누구를 이렇게 탓하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안 되죠. 최종적으로 불과 뭐 2% 이내에서 끝나는 선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합심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지난 19일에 이제 안철수 원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는지. 예, 지금 우리 사회에 이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여망하고 네. 그러면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여망이 지금 같이 분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안철수 후보한테 많이 투영이 된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새 시대를 끌어가는 새로운 방향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그 바람직한 현상이죠. 안철수 후보가 이제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대선 행보를 시작을 하면서 삼자 회동을 한번 추석 전에 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그 대선 후보들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선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건 좀 구태 같아요. 예, 근데 오히려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좋죠. 네. 이제 그런 안철수 후보 그날 회견 중에서 약간 구태적인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점들이 그 이제 구태적인 요소죠. 지금은 삼자 회동이 중요할 때가 아니고 네. 본인의 정책과 철학 이거를 이제 각자 국민들에게 충분히 제시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제시된 뒤에 이제 어떻게 이걸 하나로 모을 건가 이제 그런 건 조금 지나서 좀 하는 게 낫죠. 아, 그렇군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다. 하나의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건지 그다음에 또 예측을 어떻게 하시는지. 예, 그 이제 이 큰 대선은 후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다루는 사람, 또 조직을 다루는 사람, 또 여러 가지 그 소통을 다루는 사람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안 후보가 좀 늦게 나오셔서 그런지 모르는데 맨파워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뒷받침이 잘 안 돼주죠. 네. 현대민주주의는 대의정치이거든요. 대의정치에서는 반드시 국회를 통해서 법률과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데 네. 개인으로서는 그걸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처음엔 신선했는데 내용이 뒤따라주지 못하면은 이제 조금씩 그 오히려 국민들이 그 줄어들게 되죠. 그런 점이 약간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대뜸 질문이 있습니다. 초반에 그 문재인 후보께서 그러니까 민주당 최종 후보 선출되기 전에 안철수 후보께 공동 정부를 제안한 적이 있으세요.
그 민주당 내부에서는 혹시 구체적으로 뭐 단일화나 공동정부 이렇게 좀 안이 잡힌 게 있나요? 구체적인 안까지 간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집권한다라는 생각을 갖진 않거든요. 그래서 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통합 후보가 되려면은 그 여러 가지 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연립정부, 공동정부, 그건 뭐 필수적인 거죠. 네. 그 유럽이나 정당 정치가 발전한 나라에서는 네. 대부분이 공동정부를 많이 연립정부라고 표현하죠. 이제 공동정부 혹은 연립정부를 많이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네.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 아까 이제 문재인 후보의 장점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번엔 두 분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의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이고 치명적인 단점은 무엇인지 어떻습니까? 글쎄 다른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장단을 함부로 제가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네. 박근혜 후보는 공인 생활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제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네. 그 허튼 소리는 잘 안 하시잖아요. 짧게 대답하시죠. 예, 짧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통이 잘 안 되죠. 뭘 설명을 잘 안 하시니까 절제는 있는데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도 의중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홍일표 대변인은 사과했다가 예. 사표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다음에 또 김재원 대변인은 또 옹호했다가 또 사표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의중을 모르기 때문에. 의중을 모르니까 이 둘 다 맞으면 엇갈려 버린 거 아닙니까? 네. 예. 박근혜 후보가 요즘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사실 힘든 시기입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또 주변의 측근 비리 문제들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인혁당 사건에 대한 어떤 과거사에 대한 인식은 사실 대표님께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연관이 깊으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발언들과 태도에 대해서. 최근에 와서 저는 참 민주주의라는 게 정말 그 훌륭한 거구나. 네. 정말 모든 것을 다 잠재울 수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민주주의에서의 선거를 통해서 박근혜 후보의 그 완고했던 가치관이 바뀐 거 아닙니까? 네. 예. 지금은 우선 그 언명이 바뀌었죠. 표명이. 네. 근데 이제 이 다음에는 내용이 바뀔 거 아닙니까? 공인이라는 건 자기가 말을 하면 그 내용을 채워야 되거든요. 아마 텔레비 토론에서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었으면은 헌법 가치를 훼손했으면은 훼손한 거에 대해서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려면 과거 잘못된 걸, 왜곡된 걸 바로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안 하실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선거 공약이 되는 거죠. 그럼 집권하면 그걸 또 지켜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말하자면 역사의 왜곡을 바로잡는 거거든요. 그걸 요즘에 와서 참 민주주의라는 게 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참 새삼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요. 좀 사람 이해찬의 모습을 잠깐 또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가지셨었어요. 국회의원, 뭐 공직자를 비롯해서 보니까 무역회사 직원, 번역, 출판, 식당 운영도 하신 전력이 있더라고요. 가장 그 중에서 매력적인 직업, 다시 하고 싶은 직업 어떤 겁니까? 제일 좋은 건 역시 제가 해본 것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거는 그 출판이죠, 출판. 예. 출판은 굉장히 창의적인 일이거든요. 예. 기획을 해가지고 원고 청탁을 하고 그러니까 책을 예쁘게 잘 만들어서 이제 출간을 하면은 독자들 반응이 바로 오지 않습니까? 그 출판이 상당히 창의적이고 집약적인 그런 일입니다. 네. 그건 제가 다시 할 수는 없겠지만 한다면 또 해보고 싶은 일이죠. 식당 운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음식점을 하셨다고? 곰탕집을 했는데요. 아, 그거는 직업으로서 한 게 아니고 예. 정치하다 보니까 돈이 이제 필요하니까 예. 이제 부업처럼 이제 제 집사람이 이제 했던 거죠. 서울곰탕이라고 잘 팔렸었습니다. 곰탕 맛있는 곰탕 끓이는 건 제가 자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구수한 곰탕집을 또 운영을 하셨던 전력이 있군요. 책과 출판에 대한 애착,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데 그러면 지금 현재의 꿈 많은 젊은이들에게 딱 이 책을 한번 내가 추천해주고 싶다 하는 책이 있다면요? 청소년들한테는 데미안이라는 데미안.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도록 권유했으면 좋겠고요. 예. 또 얼마 전에
그 문제가 됐던 장준하 선생님의 그 돌베개 그 자서전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읽어보면 우리 현대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가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백범일지 이런 것도 아주 좋은 책이고요. 그렇군요. 인생관으로서는 대면 같은 걸 읽어보면 좋고 그 역사나 우리 한국적인 가치를 보기 위해서는 백범일지나 네. 돌베개 이런 걸 읽어보면 좋죠. 네.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나의 장단점, 내 장점은 이거다. 이건 자신 있다. 뭐별 장점도 없고 그래도 하나 꼽으신다면요. 어떤 일을 맡으면 책임 있게 합니다. 책임 어떤 일을 있게. 맡으면은 예. 그 일을 공적인 일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하죠. 단점은요? 단점은 버럭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잘 안 하지만 예. 성격은 이렇게 좀 느긋하신 편이세요? 좀 급하신 편이세요? 원래는 좀 느긋하죠. 예. 별로 안달을 안 하는 편이니까 버럭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뭡니까? 터무니없는 짓을 하니까 그런 거죠. 예? 상대 쪽에서. 상대 쪽에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짓을 하면 제가 그걸 잘 용납을 안 하거든요. 예.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저도 합리적으로 하죠. 근데 터무니없는 거 하면 그 사람하고 쓸데없는 논쟁을 할 맞아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끊어버리는데 그 좋죠. 그렇게 하는 게. 예. 지금까지 혹시 버럭 하셨다가 좀 곤혹스러웠던 기억? 많죠. 국회가 파양된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어떠셨어요? 그럴 때. 아유, 내가 이거 하지 말걸. 이런 생각이 일부러 한 거니까 뭐 괜찮고요. 일부러 한 거니까. 어떤 때는 좀 정략적으로, 그렇죠. 정책적으로. 예. 대뜸 질문이 있습니다. 부인 김정옥 여사가 첫사랑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애 얘기 좀 들려주세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하고 사회학과들끼리 모임이 있습니다. 이대 사회학과를 다녔는데 그때 첫눈에 반해가지고 대학교 때 2학년 때인가 사귀게 됐는데 제가 이제 감옥을 가버렸잖아요. 감옥 갔는데 뒷바라지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결혼하기 전인데 예. 계속 책도 넣어주고. 책도 넣어주고. 예. 그래서 어떻게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린 거죠. 아, 책을 넣어줬는데 왜 뗄 수 없는 관계가? 아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예. 나와서 모른 척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극정성으로 이제 많이 염려를 해주셨군요. 네. 여사님께 버럭 이렇게 화내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시죠? 꼼짝도 못해요 제가. 그랬다가 얻어먹지도 못하게. 아, 만나실 때부터 계속 그러셨던 거예요? 아니면 연세가 드시면서 바뀌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죠. 저는 뭔가 사적인 일에서는 버럭을 잘 안 해요. 사적인 일에서는. 네. 공적인 일일 때나 이제 터무니없을 때 이제 그렇게 하지. 사적인 데서 버럭까지 하면서 살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사님께서 대표님을 존경하시고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한다. 실제로 마음으로 존경하는 건 같지는 않고. 외동따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원조 딸바보다 뭐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가 오르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따님에 대한 사랑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는 왜냐면 예. 걔가 100일쯤 됐을 때 제가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러고 100일도 채 되기도 전에 걔를 업고서 그 도망을 다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걔가 3살, 4살 때까지 그 애한테 아무것도 제가 해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감옥살이 하고 나오니까 아빠를 못 알아봐요. 예. 네? 아빠를 못 알아보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 후로는 아이한테는 참 그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네. 잘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따님 얘기를 하다 아까 이제 옥살이 얘기가 또 나와서 그때가 진짜 서슬퍼런 시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혁당 관련자들도 그때 같이 수감이 돼 있었던 걸로 아는데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시다 보니까 막 겁나고 두렵고 그런 마음은 혹시 없으셨어요? 제 바로 앞방에 인혁당 그 네. 이제 분이 돌아가신 분이 계셨거든요. 예. 저하고 그래서 매일 같이 이제 이렇게 거기서 통방이라고 하는 네. 대화를 나눴는데 본인도 자기가 사형당할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경기여고 교사를 하시다가 네. 수업 시간에 붙잡혀 왔는데 예, 저희가 이제 석방되고 우리가 2월 15일 날 석방되고 그분들은 4월 달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석방될 때는 그렇게 그분들이 처형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네. 석방되고 나서 이제 처형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살인을 일삼는구나. 우리는 아니까 네. 전혀 처형될 사람들이 아닌데 네네. 그러고 나서 바로 또 긴급조치 그 구호를 발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이 정권은 이게 피를 봐야 끝나는 정권이구나 하는 걸 그때 절감을 했죠. 예. 그래가지고 79년도까지 정말로 좀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몸속을 느끼셨으니까 더 절감을 하시는군요. 김정우 영사님 말씀으로는 대표님께서 참 자랑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정치에서 보면 자랑하고 PR은 물론 약간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자꾸 자기를 좀 드러내고 얘기를 하고 이래야 이제 더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좀 정치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자기 자랑 못하고 PR 못하면. 자기 자랑 안 하고도 제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뭐랄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마음을 가지런히 잘 갖고 이렇게 하면은 다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고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평가를 받고 하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요. 예, 네. 그 자기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문재인 그 후보가 참 훌륭하다라고 하는 게 얼마 전에 이용섭 정책의장이 네. 자기가 국세청장이 됐는데 누가 자기를 추천하는지 몰랐대요. 한 번도 추천했다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궁금했는데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근데 얼마 전에 문재인 후보의 운명이라는 책을 읽어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 책에 나오더래. 자기가 추천해. 그러니까 자기가 추천하고 나서도 그 얘기를 한 번도 지금까지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보통 자랑하기 쉬운데. 그 자랑이가 쉬운데 국세청장이면 중요한 자리를 추천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도 자기가 추천했다 소리를 안 해서 몰랐는데 그 책에 보니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뭐랄까 얘기를 안 해도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그게 다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진심은 드러난다.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입이 예. 아주 얼마나 무거운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정치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8일에 이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법안 통과가 새누리당 반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투표권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히 작은 사업장, 네. 자금 사업장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근무 시간에는 못 나오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도록 해야 되고 어떤 기업인들은 일부러 잔업을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6시에 퇴근을 안 시키고 잔업을 늦게까지 시켜서 예.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번에 저희가 법을 개정해서 네. 일부러 투표를 못하게 잔업을 시키거나 이런 사람들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이번에 합의가 다 됐었어요. 의원들 간에. 네. 합의가 다 됐는데 새누리당 전문위원이 그 위원장한테 와서 뭐라고 속닥거리면서 거부하고 의결봉을 안 치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몰상식한 것은 그럴 때는 버럭해야 되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나셨겠네 그때는 또. 예. 그날 현장에 제가 있었으면 제가 버럭을 했겠죠. 나중에 얘기를 들었으니까 예. 그렇지. 대뜸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 19일이죠. 그 새 진보정당 추진회의에 조준호 노회찬 공동대표께서 이제 대표님을 예방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겉으로 드러난 거는 야권연대 잘 해보자 이 정도였는데 혹시 비공개 회의에서 좀 더 진전된 내용이 있었나요? 그 취지를 얘기한 겁니다. 취지를 얘기해서 본인들도 정권 교체에 반드시 기여를 하겠다. 또 그 노동자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네. 자기들 노력하겠다. 전에는 이제 그분들이 독자 후보를 내던 그룹이었지 않습니까? 지난 2002년 선거에서도. 네. 이번에는 후보를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정권 교체에 기여하겠다. 그러니까 후보를 내더라도 단일화하겠다 그런 뜻이겠죠. 네.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통합진보당에 남아있는 구 당권파에서는 이제 이정희 대표를 대선 후보로 냈습니다. 독자 후보는 아니지만 이제 경선을 거칠 거고요. 이정희 대표가 대선 출마, 야권 연대에서 이정희 대표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저는 그분들에게 정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치라고 하는 건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네. 자기 조직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만큼 잘못한 건 명백하지 않습니까? 네네.
바로 이정희 대표와 지금 이상규 의원이 국회의원 나갔던 지역이 제가 20년 동안 국회의원 했던 지역입니다. 서울에서 제일 좋은 지역을 우리가 거기다 양보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후에 하는 것을 보면 자기 성찰이 없지 않습니까? 이 대중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네. 제가 정치 선배로서 네. 후배들한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네. 19대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뭐 내곡동 특검법 통과됐고 쌍용차 청문회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19대 국회에서 해야 할 중점 사안들이 지금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죠. 네. 제일 중요한 국회죠. 네. 지금 이제 18대 국회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87년 체제가 마무리된 국회였고 19대 국회는 2013년부터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체제 아닙니까? 네. 이제 맞아 2만 불이 넘어서 선진 평화 복지 국가로 가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산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정책이 18대하고는 전혀 다른 국회로 이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명박 정부에서 내놓은 예산안을 보니까 그런 성찰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예산 편성을 새로 하다시피 해야 되거든요. 네. 이번 국회에서 심의를 해서 정말 복지를 실현하고 남북 관계를 다시 발전시키고 경제 민주화를 하고 이 정치 쇄신을 하는 그런 그 예산 법률 이걸 다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19대 국회야말로 정말로 새로운 국가 경영 모델 그렇죠. 예? 그걸 만드는 예. 그건 이 국회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야권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또 타 당에 대한 견제도 있을 수가 있지만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역시 정권 교체입니다. 예. 정권 교체가 된다면 지금 현재 있는 정책 중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될 정책 어떤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정책 중에서 제일 잘못된 거는 아직도 토건 경제 위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막 4대 강에다 돈을 쏟아부은 거 아닙니까? 네. 지금 23조인가를 쏟아붓고도 부족해서 10조를 더 쏟아붓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 정책들은 빨리 바꿔야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교육하고 보육 아닙니까? 네.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 길러내는 게 제일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러려면 보육하고 교육을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젊은 부부들이 그게 어려우니까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 아이를 안 낳게 되면 나라가 가분수가 돼가지고 나라가 뭐가 됩니까? 갈수록 국력이 약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교육과 보육에 그 예산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그 투입을 해서 이 새로운 신세대들이 이 국가적으로 교육하고 보육은 국가가 책임을 져준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된다. 이런 사회 환경과 정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토건 위주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일단은 복지 예. 쪽에다가 많이 투자를 해야 교육과 되고 복지에 복지에.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요즘 제일 바쁘실 때잖아요. 하루에 잠은 얼마나 주무세요, 평균적으로? 뭐 한 6, 7시간 잡니다.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좀 일을 그러면은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죠. 저는 잠 안 자면서 일하는 건 안 해요. 예. 잘 건 자고 예. 근데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고. 집중해서. 예. 대표님의 지금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뭡니까? 어떤 겁니까? 낙관주의죠, 낙관주의. 낙관주의. 뭐든지 긍정적으로 예, 지금 예. 판단하시고 보고 계신 거죠? 낙관주의죠. 낙관주의.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예? 긍정적으로 보는 긍정의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까 OX에서 잠깐 대권도전 안 한다 X 하셨잖아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안 하시는 이유가? 이제는 그 새로운 시대에 맞는 네. 문화적인 그 감각이라든가 네. 또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시대가 자꾸 발전돼 가야지. 네. 지금 유럽의 지도자들은 대개 40대에 수상들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50대, 60대 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자꾸 젊어져야 돼요. 나라의 중심이 40대거든요. 나라의 중심이. 가장 치열한 사람들이 40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40대의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그 사회가 활력을 갖는 거거든요.
그럼 젊은 지도자가 나오면 충분히 밀어주고 그러면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당이 필요한 거죠. 젊은 지도자가 못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당이 보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부터 뭐 대통령 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나요? 네. 미국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당이 오바마 대통령 뒷받침을 해주니까 네. 나라를 끌어가는 거죠. 독일이나 슈레더나 토니 블레어 이 사람들이 전부 40대 총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당이 그걸 뒷받침해 주니까 하는 것이지. 네.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또 대선을 앞둔 분주한 상황에서도 어쨌든 넉넉한 명절 추석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당 대표로서 우리 OBS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올해 태풍이 벌써 3번이나 다녀가고 그래서 아주 어려운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아주 나쁘고 내년에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좋은 정치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뽑는 게 그나마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셔서 좀 많이 대화도 하시고 또 정치도 이렇게 얘기도 좀 하시고 맛있는 송편도 드시고 예, 좋은 추석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민주통합당의 이해찬 대표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참 바쁜 시기인데 그래도 넉넉하게 많은 얘기들을 편안하게 해주셨네요. 아까 인상적인 것이 정치인이라도 말로써 자기를 드러내는 것보다 그보다 행동으로 묵묵히 자기 일을 실천하다 보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진심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또 좋은 건강한 19대 국회를 만드는데 말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묵묵히 보여줄 수 있는 이해찬 대표가 되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